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거의 코스닥이 4%대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회원분들 계좌를 보면 일단 주식부자 양성소 같은 경우에는 회원분들 계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리딩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7월 말경이나 이제 좀 넘어와서 이제 8월 초쯤에 상황들 이제 살펴보는 영상을 또 이제 올려드릴 거고,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아직 계좌 보고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리딩 계좌를 이제 참고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18년도 10월 이 폭락반 때 보면은 회원분들 계좌가 평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고 코스닥 지수고 거의 이때랑 비슷한 지수 구간에 있어요. 19년 지금이 이제 7월인데, 그러니까 살짝 올라줬다가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밀려가지고 일본 규제 부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리스크 요인이 새로운 게 나왔죠. 근데 지금 구간에는 이제 플러스 한 1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이 정도 회원 평균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비교해보면 지수 위치는 비슷한데 계좌 수익률은 더 나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수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9년 4월에 회원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30%가 회원분들 평균이었다 그러면, 이제 19년 제가 봤을 때 이제 8월 달부터는 반등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19년 무슨 한 10월이나 이제 한 12월쯤에 되면 회원분들 계좌 이제 이게 이 당시 이쯤 되면 코스피 지수는 저는 이제 2300에서 2400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지금 적정 가치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뭐고 하면, 지금 기업 이익들이 올해 이제 1200억 정도 1200억이 된다. 120조 정도 이제 추정이 된다고 봤을 때 요 정도가 이제 적정 가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회원분들 평균 계좌 수익률들은 플러스 20%에서 이 정도 지수에 간다고 봤을 때 플러스 한 50% 이상까지 이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게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지만, 이제 지수가 크게 움직였을 때는 이제 주도주라든가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지수보다 이제 계좌 수익률이 크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변동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장이 많이 밀려 있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로 이제 자금을 조금씩 이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또 이제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는 쪽으로 자금을 조금씩 이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대응을 해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이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결과물들이 쌓이고 하면서 수익률들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두고 우리 이제 100% 이상 수익은 이제 챙겨가는 구간에서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보다 여기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스템을 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나고 보면 이제 리스크는 이제 항상 기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는 과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복습 차원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해보자는 거죠. 7월 28일날 일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18년도 2월달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리딩하면서 이제 실수가 있어서 회원분들 수익률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때 부분에 이거는 이제 이런 리스크가 나온다는 건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튀어나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튀어나오면 어때요? 이건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어떻게 하면 이게 해소될 수 있을까? 그 시점은 어딜까? 그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는데 미래 기회 요인을 분석을 해야지. 지금 이 약재를 가지고 무슨 뭐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나고 보면 바닥에 파는 게 되는 거예요, 항상.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근데 이게 장기 바닥일지는 지나고 봐야 하는 거니까 단기 바닥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가 튀어나오면 단기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바이오. 이때 당시에 주도주였던 이 주도주가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북한 테마주들이 움직였죠. 북한 핵폐기 이슈, 북미회담 뭐 이런 기대감들을 발생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한 3개월 정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뭐 철도, 가스관, 무슨 뭐 농업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파동이 나왔는데 농업이 아니고 경영. 이때 보면 우리가 보유했던 종목들 중에는 자 2월달에 폭락이 나올 때 자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계좌도 같이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하티아라든가 이제 대동스틸이라든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수익률들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수익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함께 빠집니다. 계좌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계좌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굉장히 잘 타갖고 이때 아예 매매를 안 했거나 반등이 들어올 때만 딱딱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요런 거를 할 수 있는 데이 트레이더라든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상위 1% 말고는 무조건 다 손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좌를 많이 깨먹어요.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몰빵으로 자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흐름을 한번 잘못 타버리면 무너진 거를 팔고 또 손절치고 또 다른 거 사고 또 손절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분산해놓고 함부로 대응을 하면 그 무언가 어떤 시그널이라든가 어떤 흐름들이 보이기 전에는 함부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18년도 6월달에 보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주식 비중 100% 사인을 드렸어요. 2월달에 일괄 매도 하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100% 사인을 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뻗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무역 협상이 결렬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도 100% 사인을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증시가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버블 구간에서 들어서는 게 아니면 리스크가 크지 않다. 이때 당시 제가 많이 언급했던 부분들이 금융위기가 와봐야 2008년도 금융위기 밸류 구간이 2000포인트 구간이다. 그럼 지금 금융위기가 와야 2000포인트가 가는 건데 2000포인트 갈 가능성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2000포인트에 있는데 금융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데 2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해도 안 돼요. 지금이 2008년도에 그 밸류 구간에 지수 위치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6월 그때 당시에 또 폭락을 맞았습니다. 6월 단기 폭락 후에는 전체적인 반등장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북한 테마가 움직였고요. 자, 후발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때 관광이랑 뭐 아난티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 줄 알았는데 10월, 12월 이후에 움직였더라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뭐 사마알미늄 뭐 요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뭐 수익 스토리 회원분들 나왔던 거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챙겨 적어본 종목들이 많이 없었고 5G 뭐 요런 것들을 제가 30% 이상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구간입니다. 이제 6월달 이후부터 이제 10월달까지. 이때 무너질 때 5G도 같이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나서 10월달 폭락 후에 자 이런 주도 섹터 이거하고 카메라 모듈 요쪽에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줬죠. 그런 부분들에 업황이 맞았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도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또 결렬이 나옵니다. 협상을 또 진행 중에 6월달에 이렇게 한번 충격을 주고 이때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이때가 이제 시작. 그리고 이때 500억 관세 뭐 이거 한 다음에 이때 이제 2000억 관세 이거 한 다음에 또 여기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거 트럼프가 뭐 2000억 관세에다가 이제 뭐 추가 관세. 이때 5% 했고 이때 이제 뭐 추가 10% 했나 15% 했나 아무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폭락이 나왔는데 10월달에는 폭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요런 폭락은 저도 2008년도 이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그랬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원분들 중에 70% 이상은 이 구간을 다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수익 구간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또다시 이제 밀림 구간이 왔어요. 이때 당시에 자 폭락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때요? 테마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창제자하고 남선알미늄이 대장이었고, 여기에 대한 수익 스토리가 이렇게 쫙 있죠. 이 부분들을 챙겨 먹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테마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뒀다가 테마가 엮이면 파는 거예요. 테마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이 흐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 테마라고 시작되니까 그리고 지금 비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바로 비싸요. 요 정도만 올라가도 이건 이제 비싼 구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한창제재 같은 경우도 요 구간 왔을 때 우리는 이제 100% 구간이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300%까지 추가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 잘랐죠. 여기서 이제 다 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남선알미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정치 테마주들의 이제 개인 자금 쫙 빨아두고 단기 자금도 쫙 빨아놓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물렸겠죠.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자금이 물렸단 말이에요. 개인 자금도 여기다 묶어놓고 이제 5G랑 뭐 카메라 모듈이랑 진짜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G 카메라 모듈 주도주가 시작이 됐다. 요걸 뭘로 볼 수 있냐면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OLED 중에서도 대장이 나왔습니다. 뭐 BH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다시 움직일 시점이 지금은 이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때 이게 움직였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5G 카메라 모듈. 이게 뭐냐면 이제 4차 산업 기반 이쪽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는 이제 환경 기준 에너지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도체 쪽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OLED 쪽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간.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요로 이동이 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반복되면서 미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결국은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 수익이 생기는 거고, 챙겨가는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이렇게 파란색 하락하는 구간에는, 요런 구간에는 항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자, 5월달, 지금 7월달. 이거는 이제 일봉 규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요만큼 더 무너졌어요. 여기서 지수는 이제 요만큼 무너져서 여기 와 있는데, 지금은, 준비의 구간이에요. 이게 다시 2200, 2400까지, 저는 이제 2300에서 240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금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2019년도 하반기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2020년도, 상반기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이 되면, 자, 우리 회원분들은, 자, 계좌 수익률들이 다 플러스 30%에서, 50%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2020년도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20년도에 뭐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좀 뭐 이제 뭐 중순 넘어가갖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회원분들은 다 계좌 수익률이 100%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달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18년도 12월 미증시 폭락했는데 제가 11월 달부터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 반도체에서 흐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 전부터 이제 여기 수급이 들어가는 흐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 굴기 포기. 설비를 엄청 지어놓고 이제 미국에서 장비 안 대주고 뭐하고 하니까 이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 물량이 엄청 찍히기로 예정돼 있던 부분들이 없어진 거라서 반도체 업황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겠다 라는 이제 스탠스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하나머티리얼즈하고 KC텍 그런 종목들이 먼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이게 100%예요. 이 종목이 이제 KC텍인데, 이건 지수구나. 지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이게 100%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눌린 구간이 있는 거고. 자, 미증시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미증시가 폭락했을 때 보면 10월달에 우리가 폭락을 했는데 9월달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9월달에 이제 미국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는 구간에 우리나라는 강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디커플링이 해소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에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여기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또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났기 때문에 폭락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등이 없었으니까 하락이 크게 안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는 1월달, 2월달에는 같이 움직였고, 지금 보면 어때요? 또 미증시는 이렇게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밑에 도는데 이 이유가 있죠. 일본 수출. 지금 전 세계 증시는 다 좋은데 한국 증시만 왕따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한국 증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잘 가는 해외 증시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를 파고 해외로 가는 거죠.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커플링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고. 시간이 흐르면 항상 전 세계에는 이제 교역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은 전 세계 증시는 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어떤 데는 여기 위에 있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요 밑에 있을 때가 있고 이게 또 바뀌기도 하고요. 뭐 요런 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더 많이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나라는 여기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여기가 있는 나라가 있고 요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글로벌 경제는 이제 결국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전쟁이라든가 뭐 특이한 이슈로 뭐 베네수엘라처럼 완전 망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결국은 경제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금은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으면 요런 구간에 팔아서 요렇게 낮은 구간에 있는 국가로 계속 이동을 시켜줘야 되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래서 100%, 200%, 300%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나오면 어때요? 그 구간에 가치평가를 해보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팔아서 싼 기업에 조금씩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버블을 챙겨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자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분산 투자를 해놓고 12월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협상 시그널이 이제 재부각 되면서 증시가 1월부터 이제 뭐 4월까지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다가 5월 달부터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다시 이제 뭐 점화되는 이제 뭐 무역 분쟁이 그동안은 미국에서 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틀었죠. 중국에서 틀면서 이제 리스크 요인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도 깝죽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빠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닥이 어디냐를 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바닥에서 살라 그러는 건 욕심이에요. 내가 지금 줄여놨다가 바닥에서 산다? 그건 욕심이에요. 되돌리는 구간에 산다? 자, 되돌리는 구간이 어딜지, 이게 짧은 반등일지, 추세 전환일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해가는 거예요. 싸면 담아놓고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면 조금 줄여놓고 근데 내가 싸다 그래갖고 담았는데 거기서 더 빠진다 그래갖고 팔아버리면 나중에는 바닥에 파는 게 반복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측에 대한 정확하게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착각을 한다고.
지금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구간에 만약에 줄여놓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폭등장이 온다 그러면 이 폭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 그래갖고 비중을 싹 줄여놓고, 자 올라갔다 그래갖고, 자 이제 뭐 돈을 더 태워갖고 막 갖다 때려받고, 뭐 불타기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진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지션을 보면 12월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협상 시간을 재부각되고 뭐 할 때부터 이제 반도체 비중을 확대를 하고, 이때 당시 5월 중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5월 중순에 이제 한번 눌림이 오면 많이 담아가자. 그 미중 무역 분쟁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비중을 많이 늘려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움직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그리고 뭐 이제 자동차, 자동차에는 이제 2차 전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수소차 쪽도 들어가죠. 요런 모멘텀만 갖고 있는 거지,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길게 보면 뭐 IT에는 뭐 이제 OLED, 그리고 이제 뭐 LCD 다음에 이제 신산업이니까 OLED, 그리고 2차 전지. 요 정도의 이제 섹터군에 우리는 비중을 한 50% 정도 채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손실이고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이 털어내면서 그냥 이동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짜리 5개 털어내면 100%짜리 하나 먹으면 되거든. 그쵸? 이렇게 하면 똔똔이죠. 왜? 금액에 대한 비중을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이게 100% 이상씩 수익이 쌓이는 구간에는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종목,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나 지금 더 싼 종목으로 해놓으면 회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잘라내는 거죠. 손절의 개념이 아니에요. 더 싼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손절의 개념이 어디 가격을 터치하면 이 가격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손절을 하고, 뭐 가격 논리로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 위치를 뭐 이제 차트를 보고 뭐 손절 뭐 이런 걸 잡는다는 거는 저는 좀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 투자 경험으로 이런 걸 계속 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리스키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 3월에는 또 이제 상패 이슈가 있었어요. 상패 이슈가 있으면서 지수가 이렇게 눌린 다음에 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어쩌고 거래 정지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죠. 이때 돌았던 게 이제 인수합병.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증시가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싸다.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이 이거 먹자 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수합병 이슈가 많이 들어왔죠. 뭐 하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거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CGI가 뭐 한진칼 뭐 이제 경영권 참여하고 뭐하고 하면서 배당 늘리고 뭐하고 할 거다, 기업 가치가 부각될 거다 하면서 기대감으로 때리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 자, 정상이 아닐 때, 자,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4만원, 5만원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요때 만원대 사갈 때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팔아놨다가 이제 그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으니까 자, 매도사인 한번 냈다가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사가지고 또 이것도 챙겨 먹었는데 결국은 그냥 끌고 갔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회원분들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이게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파동을 잘 견뎌내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잘랐다가 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사는 포지션들을 봤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을 몇 개씩 집어 넣고 있어요. 전세섹터에서. 왜? 이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렇게 경험치들을 누적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수익 경험들을 누적해가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100% 이상 수익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걸 반복적으로 내가 취해갈 수만 있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간단해요.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는 제자리에 항상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화폐 가치가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플레라든가 물가 같은 걸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인플레가 10년 정도 인플레가 계속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장이 이제 더 이상 둔화되는 거야.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전에는 자 농경사회였어요. 다 이제 자기가 뭐 농사 짓고 뭐 해서 자기가 먹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농사 지은 걸 딴 거랑 바꿔 먹어. 그게 이제 교역이죠. 자 이제 자국 교육들을 하다가 야 이러지 말고 경제 규모가 각 전 세계마다 틀리니까 인건비 싸고 뭐하고 한 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비싼 값에 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 부분이 높고 물가가 높은 데서는 자 그 싼 맛에 다른 나라들 거 사주면 어떻게 돼요? 자 내수가 부양이 되죠.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거 그 저렴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많이 사갖고 내수 부양을 시킨 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부양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수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면 물가 같은 걸 이빨 잡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뭐 죽여야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한 게 FTA잖아요. 미국 FTA 뭐 이거 해갖고 자동차 산업 성장시키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런 거 하면서 이제 농업 쪽에서 이제 많이 들여오고 미국 같은 데 땅덩이 크고 뭐하고 하니까 요런 데 싸게 들여오고 그런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팔아먹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 많이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다가 지금은 또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전부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국우선주의 이가 막 포퓰리즘 정책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난 이 리스크가 여기에서 이제 더 가면 저는 미국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흐름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제 더 가게 되면 미국이 나만 잘 살겠다 계속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이제 흐름이 감지되고 뭐하고 하면 미국은 스탠스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 경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외되어 있는 자산들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이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5월 달에 또 미중 무역협상이 또 결렬됐어요. 자, 1차가 결렬이 되고 2차가 결렬이 되고 3차가 또 결렬이 되고 지금 또 협상을 하고 있죠. 이제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뭔가가 나오기가 힘들다. 이 리스크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주도주가 바뀌고 있어요. 5G 그리고 파워로직스 자, 요런 종목들이 보면 자, 10월달 자, 그 바닥 기점으로 지금 어때요? 지수는 다시 여기 가 있는데 요런 애들은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지수보다 훨씬 센 게 주도주니까 요런 섹터군이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죠. 요런 쪽에서 우리는 이제 수익을 많이 챙겨놓고 지금 또 다음 주도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들을 보면 2018년도 10월부터 19년 7월까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자 18년도 2월, 18년도 10월까지는 주도주가 없었어요. 자 길게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5G 카메라 모듈 2015년도에 이제 과거를 보면 2015년도에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폭락을 한 다음에 2016년도에 지수는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지수 움직이는 게 없었었는데 반도체가 주도주로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움직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버블 구간에 진입을 하는 구간에 제가 봤을 때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퍼가 낮아지면 버블이고 퍼가 높으면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 이유가 사이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언론에서 생각해보면 2017년도에 반도체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간에 정확하게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들어갈 돈이 없어서. 지수 같은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2017년도부터 움직였는데 이때 올라간 거는 사실 많이 되지가 않아요. 거의 2016년도에 지수가 바닥을 길 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가 바닥을 기고 있죠. 지수가 바닥을 기고 있고 여기에 2300, 2400 구간이 오면 요때 얘네들은 이제 거의 버블로 들어갈 거예요. 5G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중을 이제 줄여놓고 다음에 이제 또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는 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4차 산업으로 인해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수요가 2020년, 2021년도에 저는 이제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 수요가 엄청나요. 전기차 같은 경우.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퀘스천이에요.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측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면 버블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런 데서 먼저 추세가 나오면 그거 줄여서 여기에다 비중을 좀 채워놓으면 되겠죠. 바이오가 아니고 의료장비, 의료기기, 제약주들도 지금 싼 구간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만 채워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올라간 것도 없는 걔네들도 같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군들이 만들었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 섹터. 그러다 지수가 이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건 테마주들밖에 없죠. 거의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시 출발을 할 때 이제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2019년도 7월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개월, 3개월 정도 일본 수출 규제를 모멘텀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쪽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테마 흐름을 탈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진짜 가짜가 나뉘겠죠. 전부 다 이제 파동이 이렇게 세게 때리면 여기에서 많이 조정받은 이제 이 테마가 무너졌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종목과 가짜 종목들은 완전히 제자리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실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주가만 올라간 애들은 이제 다시 제자리까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 어때요? 자, 올라갔다 한 30%, 50% 조정받고 다시 가겠죠. 요런 진짜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담아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보면 8월 2일 날 이제 뭐 일본 화이트 규제, 화이트 국가 뭐 이제 뭐 이거 제외를 한다. 뭐 요런 게 요 구간에 이제 발표가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발표가 되면 이제 8월 말 정도 시행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8월 말 전에 여기에 들어가 이제 추가 제재가 들어가는 뭐 품목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8월 1일 날 발표가 안 되면 요때까지 미리 이제 뭐 재고 쌓기 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고 쌓기를 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교육이 늘어나겠죠. 그 부분들은 실적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 수출 규제 이거 나오면서 폭등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폭등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 입혀질 수가 있고, 화이트 국가를 사실 제외를 하더라 그래도 수출 금지만 안 하면 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5% 미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글로벌 밸류체인 건드려갖고 일본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본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갈 가능성까지는 없고,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제외하는 부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협상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흐름은 뭘로 봐야 될까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여기에서 그냥 잠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브렉시트처럼 되는 거예요. 브렉시트가 2015년도에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증시는 어때요? 이때 리스크 만나고 나서 다 움직였잖아요. 이 리스크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냥 끝난다고. 리스크 한번 불가지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서 많이 빠졌다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만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이 글로벌 경영 이제 뭐 금융위기가 올 거 아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이제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통신 장비나 얘네들은 가도 이제 후발주라든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인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추적해가면서 봐야 되고, 실적을 추적해가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우이솔루션, 유비커스 홀딩스, KMW 이런 것들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더 가는 건 버블인데 버블은 가봐야 50%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자 솔루션 관련 기업들, 자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 이건 이제 자율주행 핀테크, 자율 핀테크, 뭐 AR, VR 등등이 되겠죠. 이게 2020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뭐 그런 이슈들이 두고 한다 그러면 버블이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업 가치라든가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가이던스가 잡히는 기업들은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올해부터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아직은 기대감입니다. 근데 AR, VR로 엮여 있는데 다른 사업 구조가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또 이런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 흐름들을 좀 보면서 진짜 돈 들어가는 쪽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잡히고, 반도체 업황은 지금 보면 뭘 봐야 되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를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면 TSMC 여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이거 있은 다음에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가 뭐 나온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투자가 끝났다고 보면 돼요. 투자 못한다고 보면 돼요. 180조 뭐 투자 계획 뭐 이런 거 발표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못한다고 봐야 되고, 이제 또 중동에서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은 이제 뭐 산업 전반으로 최근 보면 이제 뭐 현대차에서 수주를 뭐 갖고 왔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뉴스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요쪽 4차 산업에 대한 투자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반도체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아마존하고 구글이에요. 근데 아마존하고 구글이 만약에 투자를 시작하면 얘네가 지금 탑티어니까, 글로벌이 탑티어니까 얘네가 먼저 투자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면 다른 데들은 따라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알리바바라든가 인도에 인도에 또 이런 기업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용인시인가 어딘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려다가 그 캔슬 맞아갖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갖고 뭐 지금 투자 준비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면 반도체 수요 무조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다음에 들어갈 게 대박이에요. 자, 로봇이라든가 무슨 뭐 자율주행, 이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어딘가를 봐야 돼. 이게 2025년 상용화를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그러면 투자는 언제 들어갈까요? 투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2, 3년 전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2022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전엔 뭐가 될까요? 자, 인프라가 깔려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들어갈까? 지금 5G라든가 요런 데에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요게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시작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이 언젠가를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에서 2022년 안에 요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되면 반도체는 이제 초호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봐야 되겠죠. 2022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보면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꺾이는 시점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는 돼봐야 뭐 0.25%나 그렇게 낮추는 정도로 끝날 거고,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난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금리 인하 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댓글 보니까 무슨 가계부채 이거 댓글 달아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은 부자들이 갖고 있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남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아파트를 안 보고 집을 삽니다. 집 안 보고 사요. 집 본다 그러면 너 말고 팔 사람 많으니까 부동산에서 너 말고 팔 사람 많으니까 가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집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제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금매물 나오고 하면 쓸어 담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자, 부채로. 이건 뭔 말일까요? 전형적으로 꼭지에서 나오는 이제 폭탄 돌리기예요. 돈이 들어가다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질까요? 강남은 제가 생각했을 땐 개작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70%에서 심하면 90%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채가 이게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무너져야 문제가 생겨요, 부채라는 거는. 이게 집값이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게 한 마이너스 30% 빠지면 이제 슬슬 무슨 뭐 요 문제 부분들이 이제 언론화 되겠죠. 잠깐 찔끔 빠졌는데 뭐 이제 전세 같은 부분들이 문제 생기는 게 막 언론화되고 하잖아요. 이게 집값이 뭐 마이너스 50%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금융위기처럼 이제 부르짖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뭐 2020년이 될지 22년이 될지 23년이 될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요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돼서 가계부채가 확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확 줄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건 내수가 살아날 거예요. 요게 잡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 파산도 많이 당하고 부자라 그래갖고 이건 진짜 부자가 아니죠. 부채 빼면 부자도 아니에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잡혀있는데 뭐 10억이 잡혀있어. 집값이 10억이 잡혔는데 이거 부채를 예를 들어 5억이나 뭐 7억으로 잡았고 7억으로 잡아놓고 내 돈 3억이다 하고 있는데 이 집값이 예를 들어 5억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돈 3억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억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 이런 구간 반드시 나올 거라니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같은 거는 지금 집에서 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막 20억씩 하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서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런 걸 조장한 거는 한국 정부인 거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경기 살리자고 금리 인하 하는 거잖아요. 돈 풀자고. 경기 살리자고 금리 인하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돈을 금리 인하해주고 뭐하고 하면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또 무슨 뭐 부채가 줄어들어갖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채는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금리 인하되고 뭐 요런 시점에는 생기지 않겠죠. 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때는 이제 뭐 금리가 다시 이제 인상 기조로 돌아서는 그 시점이 이제 2020년도 하반기나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부터 난 인플레 시대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자,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보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과거에 아시아 보면 중국, 한국하고 나는 브라질하고 러시아 그쪽만 투자하겠다. 자, 브라질, 러시아는 왜? 원자재 때문에. 난 인플레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지금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실물 지표는 먼저 나와요. 철광석 같은 게 지금 더블 정도 올라갔고, 지금 뭐 코발트고 니켈이고 무슨 원자재 가격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려는 흐름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업사이드가 크게 안 나오는데 요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뭐하고 하기 시작하면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물가가 움직이면 자산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꾸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그걸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전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풀고 본격적인 이제 물가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자, 달러 약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글로벌에 있는 자금이 이머징이나 신흥국으로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러 약세가 지금 쉽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규제고 뭐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꺾이려고 그러다가 지금 연준에서 또 스탠스를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이 만약에 강달러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달러 기축통화를 패싱하려는 움직임들이 유럽이랑 중국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다시 뭐 이제 교역을 확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랑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미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라 그러죠. 일본이라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건데 잘 모르겠어,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불안하니까 돈을 빼는 거지. 그런 자금들이 몰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단기 폭락이 나오고 뭐하고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이게 진짜 현실화 됐는데 별게 없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내려왔던 거는 다시 다 되돌리는 거예요. 그 구간들이 8월 2일을 기점으로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에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 이제 다시 금리 인상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요건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될 것 같다. 2020년도까지는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슬슬 이제 물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 인플레 흐름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오는 흐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기업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이제 불확실성들이 사라지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대충 뭐 이제 뜨뜻미지근해지고, 뭐 일본에 대한 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면 기업 투자가 살아날 건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4차 산업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장의 이제 포인트는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될 것 같은데, 환경 분담금, 쉽게 말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해서 돈을 못 벌어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다 손실금을 충당하고 하는 건데, 그 손실금이 환경 분담금이라 그래갖고 규제죠. 이건 규제. 그리고 환경을 니네가 해치니까 이 환경 분담금에 대해서 돈 내라. 세금이라 그래야 돼? 벌금이라 그래야 돼? 이 벌금을 이빠이 때려버리고 이걸 매년 1년 1년 늘어날수록 이 벌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생산하면은 문제가 커지니까 이거를 전기차 같은 걸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차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산업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해요? 석유에서 전기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 원전이 있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유럽하고 중국이 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이 먼저 뭐 이거 신재생 에너지 포기하고 다시 이제 뭐 원전을 설치하고 있고, 일본도, 그러니까 효율로는 원전이 최고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여력이 안 되는데 이거 신재생 에너지 이거 들어선다 그러고 전기세를 지금보다 한 3배에서 5배는 올려야 될 거예요. 이거 하려 그러면 전기 수요는 폭증할 건데, 자동차가 전기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석유의 60%를, 석유가 전 세계에 유통되는 60%를 자동차가 소비를 해줘요. 근데 이 수요가 전기로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수요가 폭증할 건데,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거를 다 생산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세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완전 폐기부터 진행한 거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좀 미친 짓거리인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하면서 여기에 혜택 보는, 그러니까 원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혜택 보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들을 이쪽으로 빠르게 유입시키면서 이걸 산업을 키워놓고 천천히 줄였어야죠. 내 생각은 그런데, 아무튼 원전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성이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큰 리스크한, 뭐 일본에 이제 뭐 그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없는 게 좋은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 소재, 요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규제가 풀리고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빠르게 이제 허가를 내주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서 한 2, 3년 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2, 3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때는 최소 1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주가가 미리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미리 올라가면 어때요? 한번 때려야 되는 포지션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포지션이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지금은 이제 가짜 테마가 위주로 움직일 거고, 진짜로 이익이 막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하는 기업들은 한 10%나 나올라나? 10%도 없을라나? 요거는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는 일단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구간이냐면 18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이제 하락 폭락을 반복하면서 기나락 하락을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18년도 12월부터 11월 12월부터 10월이 아니고 12월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월에 잡혔으니까 바닥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인지 모르겠도 바닥 근접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빠졌다 갈지 그냥 갈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지금 19년도 7월, 그러니까 거의 뭐 7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 기간이 앞으로도 한 6개월 바닥을 더 다질 수 있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으로 만약 바닥을 다지면 계좌 수익률들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크게 리스크하다고 지금은 볼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또 이제 뭐 수익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너무 단기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요거는 확률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9%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100%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중 관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작은 돈 갖고 할 수가 없고 꼭 빚을 내서 예를 들어 사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진 돈으로만 하고, 또 부채를 쓴다 그래도 굉장히 장기 부채, 뭐 3년, 5년짜리 뭐 요런 부채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100%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요 정도만 버틸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거의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렇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여태까지 그 이상 뭐 하락이 진행되고 막 요렇게 됐던 것도 본 적이 없고, IMF 때도 1996년인가부터 빠져갖고 1998년에 5년인가부터 빠져갖고 8년에 바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빠졌죠. 3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이게 1년, 2년 만에 되돌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데 70% 빠졌는데 지수가 여기서 움직일 때는 뭐 400%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좌가 만약에 뭐 50%, 60% 빠져있다 그래도,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냥 빠져있다 그래도 여기까지 돌릴 때는 못해도 곱하기 2는 먹는다고. 여기서 대응을 잘했으면 굉장히 많이 먹었겠죠.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니까.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해놓고 지금은 변동폭이 단기적으로 크게 보이지만 IMF 때나 뭐 요럴 때랑 비교해보면 변동폭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리스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다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견디면 무조건 이거는 지금만 힘든 거지 나중에 보면 다 기회다. 요런 게 이제 과거에 보면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회원분 뭐 그거 보여드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어때요? 지수는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가 플러스 8% 찍고 있는 거, 제가 그때 계좌 보고 통해서 회원분 누구인지 지금 제가 필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것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죠. 이게 뭐 왜 그럴까? 요렇게 수익 나는 것들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을 중간중간 취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갔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또 움직일 때는 또 그걸 챙겨가는 포지션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포지션에 나면 어때요?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지는데 이게 올라갈 때 요렇게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요 구간 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시작했어도 요 구간 가 있을 때는 계좌 수익률이 얼마가 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리라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좀 뺄리하게 빼고 조금 더 핵심만 딱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본을 써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대본을 써서 뭐 하려다 보니까 그걸 내가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이 제대로 지금보다 더 안 되는 거야. 막 지금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요렇게 되지만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영상의 좀 퀄리티가 낮은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